이 이야기는 제가 젊은 시절 겪은 기괴한 이야기입니다. 고3 겨울, 제 인생에서 가장 시끄럽고도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수능 공부를 한다며 교과서를 펴놓고 졸았고, 하루는 밴드부 합주실에서 드럼 소리에 귀가 멍멍해질 때까지 버텼습니다. 그때 처음 자연이를 알게 됐습니다. 선배, 드럼 세팅 도와드릴까요? 작고 마른 손으로 플로어 탐을 옮기던 애, 말끝마다 죄송해요를 붙이며 웃던 애. 그때 우리는 그저 밴드부 동료일 뿐이었습니다. 따로 영화를 본다거나 밤늦게 집 앞까지 걸어가며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느 날 밴드부 카톡방에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형, 저 대학교 붙었어요. 제가 이미 합격한 학교였습니다. 자연이가 우리 학교에 붙었네. 그 순간만 해도 그게 우리 둘의 운명을 이렇게 엮어버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다른 도시, 다른 학교로 흩어지는데 동아리 합주실에서 얼굴 몇 번 본 애랑 같은 캠퍼스에서 마주친다는 건 생각보다 큰 위안이었습니다. 야, 대학 가서 뭐 할 거냐? 술집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아직 어색한 소주를 입에 붓던 1월의 어느 밤, 누군가는 CC를 하겠다고 떠들었고 누군가는 자격증을 따겠다며 허풍을 떨었습니다. 자연이는 말했습니다. 저는요, 그래도 밴드는 계속 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은 동아리 들어가자. 그 약속은 술김의 한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그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모든 게 달라졌을까요? 3월이 되자 캠퍼스의 벚꽃도 제대로 피지 않았는데 운동장과 학생회관 앞은 이미 축제처럼 시끄러웠습니다. 각종 동아리들이 천막을 치고 현수막을 내걸고 신입생을 낳기 위해 온갖 재주를 부리던 시기였죠. 저와 자연이는 자연스럽게 밴드 동아리들만 골라다녔습니다. 기타 소리, 드럼 소리, 시끄러운 보컬. 어디를 가도 비슷한 음악이 들려왔고 솔직히 말해서 어디를 가도 비슷하게 어수선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낯선 남녀 둘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밴드 동아리 찾으세요? 아, 네. 그냥 구경만요. 보통이라면 여기서 그렇군요. 저희도 밴드 동아리예요. 나중에 공연 보러 오세요. 이 정도에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둘은 달랐습니다. 저희 지금 저쪽 구석에서 공연하고 있어요. 잠깐만 보고 가세요. 솔직히 그 순간부터 조금 이상했습니다. 밴드 동아리를 오래 해본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홍보가 굳이 필요 없다는 걸요.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듭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시끄러워서라도. 그런데도 그들은 굳이 우리를 끌고 갔습니다. 잠깐이면 돼요. 잠깐만요. 구석에 마련된 작은 무대에서 그들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실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타는 깔끔했고 드럼은 안정적이었고 보컬은 흔한 대학 밴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 들어온 건 음악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 들려온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동아리 들어올 생각 없어요? 오디션 얘기도 파트 배분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보고 있으니 들어오라는 식의 스카우트.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저희 좀 더 다른 밴드도 보고 오디션도 보고. 그때 자연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형,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여기 시설 좋아 보이는데 일단 들어가 보고 이상하면 나가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동아리 실은 정말로 좋다는 말로는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학교 건물 한 구석이 아니라 외부에 따로 임대한 듯한 방음 잘 된 공간, 기타 여러 대, 키보드 3대, 녹음 부스까지. 우린 방학마다 공장 알바 가서 악기 사요. 동아리 운영도 우리 힘으로 하고요. 회장이라는 사람이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그 이야기를 그저 멋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동아리가 우리 둘의 인생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동아리에 적응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합주하고 술 마시고 선배들 험담도 하고 다른 밴드 동아리들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일상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동아리 OT 날 처음으로 낯선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선배, 후배가 섞여 술을 마시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선배들이 벌떡 일어나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농담 섞인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상관에게 하는 인사. 하나같이 허리를 꺾은 채 숨도 크게 쉬지 못하는 분위기. 저만 멀뚱히 앉아 있다가 옆 선배에게 팔꿈치를 맞고 서둘러 일어나 안녕하세요를 외쳤습니다.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여기 군기 좀 있네. 그런데 회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내가 몇 번이나 그러지 말랬어.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랬잖아. 빨리 앉아서 재밌게 놀아. 그 말에 저는 다시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역시 나쁜 사람은 아닌가 보다. 술자리 끝 무렵 회장이 슬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름방학 때 우리 동아리 전통 알바 있어. 강원도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알바비도 세고 숙식도 제공되고 거기서 모은 돈으로 악기도 사고 봉사도 가고 추억도 쌓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건 그저 흔한 방학 공장 알바처럼 들렸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 기말고사가 끝날 무렵 그 알바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거의 의무처럼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안 가면 너네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야. 다 같이 갔다 와야 추억이지. 저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전 안 갈게요. 저 이번 방학 때 돈 모아서 겨울에 일본 여행 가려고요. 알바비의 1520%를 동아리 운영비로 떼어가고 그 돈은 제 계획에서 너무 컸습니다. 자연이는 달랐습니다. 형, 그냥 다 같이 가요. 여기서 일하면 돈도 안 떼먹고 시급도 세다잖아요. 결국 선택은 갈라졌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다고, 자연이는 가겠다고. 방학이 시작되고 자연이는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연락이 잘 됐습니다. 10분에 한 번씩 카톡이 오고 심심하다며 전화를 하자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답장의 간격이 늘어났습니다. 4시간, 8시간, 하루,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사흘. 뭐 하냐? 전화나 하자. 아, 일하느라 피곤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말투도 서늘해졌습니다. 딱딱하고 예의를 지킨 문장인데 이상하게 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현장 알바면 힘들겠지. 그렇게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개강 날이 다가와도 자연이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복학하는 날 저는 교내를 두리번거리며 자연이를 찾았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설마 결국 저는 자연이의 학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조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자영이 친구지? 네, 근데 얘 등록했나요? 조교는 제 질문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잘 왔다. 도대체 왜 2학기 등록을 안 하냐고. 이대로 가면 퇴학 처리된다. 연락되면 빨리 좀 얘기 좀 해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사문을 나오자마자 저는 곧장 동아리실로 달려갔습니다. 외부 건물 3층, 낡은 엘리베이터, 삐걱대는 문.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악기도, 앰프도, 녹음 부스도, 사람도. 문 위에는 낡은 A사 용지 한 장만 붙어 있었습니다. 임대문의 010에 4567.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진짜로 무서워지기 시작한 건 시간은 잔인할 정도로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흘러갔습니다. 자연이의 번호는 여전히 없는 번호였고 동아리 사람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경찰서에 가도 성인 남자 실종 신고는 가족이 해야 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군대에 다녀오고 잠시 일을 하다가 일본으로 단기 유학도 갔다 왔습니다. 일상을 꾸역꾸역 이어나가다 보니 어느 순간 자연이는 제 기억 속에서 한때 친했었지 정도로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복학, 첫 학기, 3월 말 캠퍼스 안에 벚꽃이 막 만개하던 날이었습니다. 새로 사귄 여자친구와 팔짱을 끼고 벚꽃길을 천천히 걷고 있을 때
멀리서 한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깊게 눌러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2초에 한 번씩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주변을 계속 훑어보는 사람. 가까워질수록 제 시선은 그 사람에게서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느려졌고 숨이 조금 막혔습니다. 그리고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자연아, 그 한마디에 그는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가에 거품이 맺히고 손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저와 여자친구는 그의 팔다리를 붙잡고 공황 발작처럼 떨리는 몸을 달래야 했습니다. 한참 만에야 그의 호흡이 안정됐습니다. 눈이 조금씩 초점을 찾을 때까지 저는 내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야, 나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에게 휴대폰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너 번호 바꿨지? 다시 찍어.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쉬고 저녁에 내가 전화할게. 나올 수 있으면 우리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직도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캠퍼스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연결음이 끊기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건 형, 나 좀 이상한 얘기 해도 돼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 물잔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 눈동자는 계속 출입문을 가리켰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원도였어. 어디인지 정확히는 모르겠고 버스를 타고 한참 들어갔어. 산, 또 산, 또 산. 그들이 공장 알바라고 부르던 그곳은 내가 상상하던 그런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렬로 서 있어. 앞 사람이 한 동작을 해서 넘기면 그 다음 사람이 또 하나를 하고 검은색 플라스틱 막대에 형형색색 끈을 묶는 일.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누가 쓰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겠고. 자연이는 옆에 서 있는 선배에게 용기를 내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선배, 이거 어디 쓰는 거예요? 하지만 선배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눈은 바닥만 향한 채 머리카락 한 올도 움직이지 않게 똑같은 동작만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어서야 선배는 그를 불렀습니다. 일할 때는 말 걸지 마. 우리가 만드는 공산품에는 우리의 피와 땀과 의식이 들어가. 한 사람만 흐트러져도 하자품이 나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의식이라는 단어가 자연이 귀에 오래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지친 몸을 침대에 눕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형, 눈을 떴는데 앞에 얼굴이 있더라.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눈을 겨우 뜨자 시야가 흐릿한 채로 서서히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 손바닥 하나 정도 거리에서 누군가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동아리 선배 한 명. 왜 안 자? 빨리 자. 그 문장을 마치 기계처럼 몇 번이고 반복하다가 아무런 미동도 없이 그대로 돌아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자연이는 편하게 잠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알람 맞춰놓고 새벽에 눈만 딱 뜨는 거야. 몸은 안 움직이고 눈동자만 굴려서 방을 보는 거지. 새벽 3시. 알람이 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눈꺼풀을 올렸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 위엔 그 혼자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안 왔나 보다. 안심하고 몸을 일으켜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고 컵을 찾았습니다. 불을 켜고 컵에 물을 따르다가 무심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에 그 선배가 서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어둠 속에서 눈만 크게 뜬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연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배는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진짜로 잠을 잘 수 없게 됐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정체도 모를 공산품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다 보니 그의 정신은 조금씩 달아갔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건 공장과 숙소 사이 드럼통 옆에서 피우는 담배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평소처럼 담배를 피우려 복도를 따라 걸어가다 코너에서 사람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그를 괴롭히던 그 선배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 걔는 작업 좀 잘 돼 가냐? 이번에 들어온 애들 중 몇은 순조로운데 한 놈이 의심이 많아서 힘들다니까. 그때 알았어.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라는 걸. 불안은 곧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자연이는 결국 동아리 회장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저 여기서 더는 못 하겠어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처음에 회장은 그의 말을 다정하게 들어주는 척했습니다. 많이 힘들지? 처음이라 그래. 하지만 곧 말투는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알바비도 깎이고, 너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고. 지금 가면 너만 이상한 애 되는 거야. 회유, 설득, 압박, 귀가 얇은 자연이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있어 볼게요. 그렇게 말을 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던 길, 그는 자기 방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싫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고리를 살짝 돌려 소리가 나지 않게 틈을 벌리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방 안에는 선배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침대 옆에 서서 그들이 낮에 만들던 검은 막대를 들고 침대에 대고 두드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빠르게 내뱉고 있었습니다. 마치 주문 같았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냉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냥 물병 꺼내나 보다 했는데 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니 주사기 같았어. 그는 물병 뚜껑을 열고 그 주사기를 꽂아 천천히 무언가를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아, 내가 회장한테 했던 상담이 벌써 전달됐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한 통속이구나. 문틈을 다시 닫고 자연이는 숨이 막힌 채로 복도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새벽에 도망치자. 짐은 다 두고 폰만 챙겨서. 하지만 새벽 숙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조용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앞마당에 선배들이 일렬로 서 있었고 그 뒤에 신입생들이 무릎을 꿇고 뒷짐을 진 채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가?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너 하나 때문에 계획이 다 틀어질 뻔했잖아. 그 말 이후의 기억은 그의 머릿속에서 잘려나간 테이프처럼 끊겨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침대 모서리의 기둥에 손발이 묶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가 그 침대에 묶여 있는 동안 일어난 일들은 듣는 저까지 속이 뒤틀릴 만큼 끔찍했습니다. 보리를 볼 수 없으니 그는 결국 침대 위에 실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본 선배는 기뻐하며 웃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육신의 정화가 시작됐다고. 그들은 그에게 영혼을 깨끗이 해주는 약이라며 물을 건넸고 샤워를 시킨 뒤 깨끗한 침대에 다시 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마시게 하고 다시 설사하게 만들고 다시 씻게 하고 다시 묶었습니다. 그리고 선배는 말했습니다. 이제 내 몸에 나쁜 것들은 다 빠져나갔다. 그날 그에게 옷 한 벌이 건네졌습니다. 알록달록한 어딘지 모르게 한복을 비튼 듯한 의식복.
그는 같은 옷을 입은 신입생 5, 6명과 함께 산을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길도 아닌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면서 겨우 생겨난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자 풀들이 대충 정리된 공간 한가운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신령나무님 모시는 자리야. 선배들은 낮에 만들던 그 막대를 들고 나무를 둘러싸는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었습니다. 방언 같은 말들을 내뱉으며 막대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마치 강강술래를 하듯 돌고 또 돌았습니다. 우리는 너희에게 그분을 뵐 수 있는 영광을 줄 거야. 며칠 동안 그들은 그 나무 앞에서 같은 의식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아리 회장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회장은 온화한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가 모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한 의식에 너도 함께하게 되어 참 기쁘다. 그는 오랜 시간 알 수 없는 교리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몸에 나쁜 것들을 버려야 한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자연이는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의식 훈련을 하며 그는 틈틈이 막대 하나를 부러뜨려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회장과 단둘이 남았을 때 그는 숨겨둔 막대를 꺼내 몸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플라스틱이라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지만 당황시키고 제압하기엔 충분했습니다. 휴대폰 어디 있어요? 그는 회장의 휴대폰을 빼앗고 자신의 휴대폰도 찾아오게 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확인하고 그는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신령나무로 올라가던 길, 그가 예전에 눈여겨본 바위, 그늘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주변의 나뭇가지를 꺾어 덮고 흙을 끼얹어 위장했습니다. 그는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12. 강원도 어디인지 모름. 동아리 사람들한테 납치, 감금, 살려주세요.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바스락 나무집 밟는 소리. 그 뒤에 낯선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무전기 소리더라. 그제야 그는 눈을 감은 채 울었다고 했습니다. 살았다. 그 한마디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공장은 이미 흔적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라졌고 기계도 막대도 끈도 대부분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단체의 소유인지, 누가 임대했는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것도 명확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인맥으로 어떻게든 알아보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상당수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라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주민등록도 학적도 보험 기록도 없는 사람들, 존재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주소를 옮기고 밤마다 방문을 2번씩 확인했습니다. TV만 봤어요. 하루 종일 채널만 돌리면서. 어느 날 뉴스에서 사이비 종교 사건이 나왔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재연 장면 뒤로 같은 종교 집단에 속해 있던 신도 2명이 묶여 서 있는 장면이 12초 정도 화면에 스쳤습니다. 자연이는 그걸 보자마자 손에서 리모컨을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형, 진짜로 순간이었는데 알겠더라고요. 아, 저놈들이다. 그제서야 사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거듭하며 또 다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특정 신을 모시는 집단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른 이름으로 들어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신을 들여와 교리를 바꿔버렸다는 증언들, 사이비를 만들어 파는 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나무를
때로는 사람을 신격화하며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이에서 무엇인가를 취하는 집단,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오래전 동아리실의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그 많던 동아리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